여러분 잘들 쉬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 주식 소각 등에 따른 의제 배당으로서 지난 시간에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즉 자본 감소를 통한 의제 배당,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따른 의제 배당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합병에 따른 의제 배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합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A법인이 있고 B법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법인과 B법인을 합쳐서 A법인으로 만들죠. 즉 A법인과 B법인을 합쳐서 A법인으로 만들면 이 A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거고, 이 A법인과 B법인을 합치고 B법인은 이제 소멸하고 A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법인은 합병법인이 되는 거고, 소멸하는 B법인, 이 B법인은 바로 피합병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 즉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이제 B법인은 사라지면서 소각이 되는 거죠. 자, 소각이 되고 대신 A법인의 주식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합병, 즉 사라지는 이 B법인의 주식을 5만원에 취득을 한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가 5만원에 취득을 했죠. 즉 B법인을 5만원에 출자를 해서 설립을 했고 주식을 5만원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죠. 자, 그러면 이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면서 A법인으로 남기 때문에 B법인은 소멸하는데, 이 소멸하는 B법인을 피합병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피합병 주주는 바로 피합병 주식에 5만원 취득한 것을 바로 B법인에게 반납을 하고 B법인 주식은 소각함으로써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이제 반납해서 소각을 없애고 이제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진 이 합병법인 A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다시 부여받는 거죠. 자, 그래서 B법인의 주주는 B법인의 주식은 없어지고 대신 합병법인인 A법인의 주식을 새롭게 받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A법인의 주식, 즉 A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대가, 자, 이것을 합병대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B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 A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대가가 8만원이다. 자, 그러면 B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5만원이기 때문에 합병법인 A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대가 8만원에서 피합병법인 B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5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바로 차액 3만원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차액 3만원을 바로 의제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합병법인 B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5만원이고 합병법인 A법인의 주식, 즉 합병대가 8만원을 받음으로써 차액, 즉 합병대가 8만원에서 주식 취득가액 5만원을 차감한 차액 3만원은 바로 의제배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제배당에 대해서 주주가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인 경우에는 바로 소득세가, 의제배당으로 봐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 소각 등에 따른 의제 배당, 마지막으로 이제 분할에 따른 의제 배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분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A법인이 만약에 A사업부가 있고 B사업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법인이 바로 A사업부만 남겨두고 B사업부는 따로 떼어내는 거죠. 자, 이것을 분사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법인이 A사업부, B사업부 다 하고 있었는데 A법인은 이제 A사업부만 남겨두고 B사업부는 다시 B법인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B사업부는 B법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법인이 A사업부, B사업부 있다가 B사업부만 따로 B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A사업부만 남게 되죠. 자, 이것을 바로 이러한 법인은 분할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AB 사업부 중에 B사업부를 분할해서 B법인을 만들고 A사업부만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 이 법인을 바로 분할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A법인이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는데
B사업부를 따로 떼어내서 바로 B법인을 만드는 이 B법인을 바로 분할 신설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법인의 주주는 바로 이 B사업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B사업 부분에 대한 주식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B사업부의 주식 소멸 부분에 대한 주식 취득 대가가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5만 원이라고 하면 이 A법인의 주주, 즉 이 A법인의 주주는 바로 B사업부에 해당하는 주식 소멸되는 부분을 반납함으로써 없어지고 그 대신에 바로 이 B사업부가 B법인으로 신설된 이 분할신설법인 B법인으로부터 봐도 새로운 주식을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주식을 받으면 이 새로운 주식, B법인의 주식가액이 만약에 8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 분할대가 B법인의 주식 8만 원에 A사업부의 B사업 부분, 즉 A법인의 B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이 주식 소멸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5만 원이다. 그러면 이 분할대가 8만 원과 주식 취득가액 5만 원인 차액인 이 3만 원이 바로 의제배당으로 봐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A법인이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는데, 자, 이것을 쪼개서 A사업부는 그대로 A법인이 가져가고 B사업부만 A법인에 나와서 새로 B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바로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할법인, 즉 A법인의 B사업 부분의 주식 취득가액은 5만 원이고, 자, 분할대가, 즉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으로부터 새롭게 주식을 받는데 그 주식 대가가 8만 원이다. 그러면 분할대가 8만 원에서 주식 취득가액 5만 원을 차감한 이 차액 3만 원은 바로 의제배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주식 소각 등에 따른 의제 배당을 받는데, 주식 소각 등에 따른 의제 배당은 명백히 받는 대가가 주식의 취득 대가가 초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당으로 의제해서 의제 배당으로 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의제 배당은 조금 그러한 의제 배당으로 보기에 조금 이론적,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바로 이렇게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의제 배당, 즉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도 배당으로 의제를 해서 바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법인의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겁니다. 즉 자본잉여금, 법인이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없애버리고 자본금을 늘려주는 거죠. 자, 이것을 바로 자본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다시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의제배당으로 보기 힘드냐면, 자, 지금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누가 어디로 대체했느냐? 대신 자본금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자본에 있는 것들이 자리 변동만 한 겁니다. 자리 변동만 하고 그 주식 가치는 변항이, 자본에 대한 주식 가치 자체는 변한 게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로서도 뭐 이익이 늘어난 게 아니죠. 자, 왜냐면 지금 뭐 이게 그 주식 수만 늘어났겠죠. 왜냐면 이 잉여금의 자본 전입, 이 법인에 보면, 자,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의 세부 항목이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더한 게 자본이 되고, 자, 그러면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거고,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고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것을 자본전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식의 수는 늘어나지만 그 대신에 주식의 한 주당 가격은 줄어들겠죠. 자, 왜냐하면 이 주식이 자본금에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자본금만큼 결국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게 되면 결국 그 늘어나는 것만큼 주식 가치는 약간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잉여금, 자본 전입의 잉여금, 자본 전입,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대해서는 무상주를 교부를 해주는데, 자, 이 무상주를 교부할 때 주주에게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주식을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얘기했는데 뭐 주식 가치가 줄어들고 이러는 건 아니고, 자, 자본에서 이 자리 변동만 되기 때문에 자본의 가치는 변동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 주식 가치도 변동이 없는 거죠. 자본의 변동도 없고 주식 가치의 변동도 없고, 이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주식 소각 등에 따라서 이게 주식 취득가액보다 뭐 대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배당으로 보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것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에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자리바꿈을 한 겁니다. 그냥 자본금으로 대체가 된 거죠. 그럼으로써 주식수만 늘어났고 주식의 가치도 달라진 게 없고 자본의 가치도 달라진 게 없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 무상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늘어나는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으로 의제를 하는 것은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법에 따르면, 우리 상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르면 자본금이라는 것은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을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결국 잉여금은 없어지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 제451조 제1항에 따라서 자본금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주식 5만원을 추가로 발행해야 되는데, 자, 이때 주식 5만원을 발행하고 주주에게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무상주, 유상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 5만원을 1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주식 5만원을 추가로 발행을 하는데, 그 주식 5만원 추가로 발행할 때 주식 대가 5만원을 받고 주식을 발행을 하면, 자, 이게 바로 유상증자 또는 유상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식 5만원을 10만원으로 발행을 하는데 주주로부터 주식 대가를 받지 않고 5만원을 주식을 증자하는, 이것을 무상증자라고 얘기하고 또는 무상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상증자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례를 한번 보면 A법인은 자본금 5만원을 10만원으로 증가시키고자 하죠. 자, 그래서 A법인의 자본 상태상의 자본금은 10만원이고 감자차익이 2만원이고 이익잉여금이 3만원이죠. 자, 감자차익이라는 것은 아까 살펴봤듯이 자본을 감소시키는데 주식을 소각해야 되죠. 자,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소각하는 그 주식 대가를 액면가액보다 적게 주면 감자 차익이 되는 거죠. 왜? 5천원짜리를 뭐 3천원에 주면 법인 입장에서는 감자 차익이 되는 거고, 만약에 5천원짜리를 뭐 만원에 줬다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감자 차손이 되는 거고, 주주 입장에서는 5천원짜리를 만원에 받았으니까 차액 5천원은 의제 배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3만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계속해서 누적된 금액이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이익잉여금이 3만원인 거죠. 자, 그러면 A법인은 자본금 5만원을 늘리기 위해서 감자차익 2만원과 이익잉여금 3만원을 자본에 전입하는 거죠. 즉
감자 차익 2만 원과 이익 경우 3만 원을 없애버리고 자본금 5만 원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법인의 주식은 개인 주주 B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A법인은 감자 차익 등을 통해 자본 전입을 함으로써 증가된 자본금 5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B에게 교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A법인의 회계 처리와 B의 의제 배당은 얼마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A법인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자본금 5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대변에 자본의 증가에서 대변에 자본금 5만 원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고, 자,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익이라는 자본이 감소됐기 때문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감자 차익 2만 원으로 기록을 하고,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도 감소했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 3만 원을 차변에 기록하는, 자,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B의 의제 배당, 여기가 비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비법인이 아니라 개인주주 B입니다. 개인주주 B의 의제 배당, 즉 B는 A법인으로부터 5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았는데 이 교부받은 주식 5만 원 중 3만 원만 의제 배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감자 차익은 법인세법에서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는 것은 감자 차익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로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 전입한 경우로서 무상주를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의제 배당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익 잉여금이라는 것은 결국 회사의 이익을 누적된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고, 회사의 이익이라는 것은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가 됐고, 이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에는 바로 의제 배당으로 봐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법인이 잉여금, 즉 자본 잉여금 및 이익 잉여금을 자본 전입한 경우 주주인 B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데, 이런 무상주의 재원인 잉여금이 법인세가 과세된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보지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만 원 중 감자 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 잉여금에 대한 자본 전입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됐기 때문에 의제배당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바로 자본 잉여금이 있는데, 이 자본 잉여금이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자본 잉여금과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자본 잉여금이 개념이 다릅니다. 즉 법인세법에서의 자본 잉여금이 훨씬 더 적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 잉여금, 이 자본 전입 재원 자본 잉여금은 법인세법에서 자본 잉여금으로 보는 게 있고 법인세법에서 이익 잉여금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법의 자본 잉여금은 입금 불산입이기 때문에 의제 배당에 해당되지 않고 기업회계에 따라서도 배당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법인세법의 이익 잉여금, 기업회계 기준은 자본 잉여금인데 법인세법의 이 잉여금은 바로 입금에 해당이 되고 법인세가 과세된 거기 때문에 바로 의제 배당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의 재원으로 해서 잉여금의 자본 전입을 통한 무상주를 교부했을 때 이 자본 잉여금 중 법인세법의 이익 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는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는 이런 잉여금의 자본 전입은 전체를 배당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기업회계 기준은 자본 잉여금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이익 잉여금으로 보는 게 어떤 것이 있냐? 자, 예를 들어서 A법인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습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A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자기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을 하는 것을 자기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A법인이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 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A법인이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A법인이 주주로부터 10,000원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가액은
10,000원인데 이 자기 주식을 15,000원에 다시 주주에게 매각을 했다. 그러면 주주로부터 10,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 10,000원을 15,000원에 주주에게 다시 팔았기 때문에 5,000원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익을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봐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주식 처분이익 3만원을 자본 전입에 했고 개인주주 B가 단독주주라면 B의 의제 배당은 바로 3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보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세금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자본잉여금으로 보게 되면 자본으로 보게 되면 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로 과세를 할 수 없는데 이런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자본으로 보게 즉 자본잉여금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즉 자본이 아닌 이익으로 보게 되면 법인의 소득을 그만큼 더 늘려서 법인세를 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지 않고 이익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법 제 17조 제1항의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입금 불산입에 바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이러한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자본 전입함으로써 자본금을 늘리고 주식을 무상주를 분배를 하면 그 무상주를 받은 주주의 이익에 무상주를 받은 그 무상주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의제배당으로 봐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논리는 뭐냐? 바로 과세관청에서 주장하는 논리죠. 과세관청에서 주장하는 논리,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은 기업의 경영 성과인 잉여금 중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이익중분 형식으로 법인 내부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호의 사유, 즉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서 주주 등에게 환원되어서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배당으로 의지해서 주주에게 과세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과세관청이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의제 배당에 대한 과세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주식 받은 것은 바로 현금 받은 것과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잉여금이 감소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 교부 받았기 때문에 이 주식은 현금 배당과 똑같은 것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언제 수입이 됐는지, 이제 언제 소득을 창출이 됐는지 그 시점에 따라서 그 시점에 이제 이자소득으로 보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그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로서 보통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를 보면 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에 이자소득이 수입 시기가 되는 거죠. 자, 이자소득을 창출한 겁니다. 자, 원본에 만약에 이자를 전입한다. 그러면 원본의 전입단 날, 해지했다, 해약일, 계약을 연장했다, 연장일, 정기예금을 연결 정기적금의 경우에는 저축기간이 만료된 날. 자, 이런 날을 바로 이자소득이 발생된 걸로 보는 겁니다. 즉, 이자소득의 수입식으로 보는 거죠. 자, 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이고, 자, 그 다음에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 누구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들. 자, 이것은 지급받은 날. 채권으로서 기명, 즉, 채권자가 누구누구인지 이름을 밝혀놓은, 자, 이러한 것들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바로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은 환매일 또는 환매도일이고
저축성 보험 차익은 뭐 보험금 지급일, 환급금 지급일이고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뭐 약정에 의한 공제에 반환 지급일입니다. 그리고 비영업대금 이익은 바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고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지급받았다 그러면 지급일자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채권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뭐 채권 이자 등의 지급일이고 자, 그다음에 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를 보도록 하죠. 자,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 시기는 자, 의제 배당을 먼저 살펴보면 뭐 감자, 퇴사, 탈퇴,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주식 소각 또는 자본 감소, 자본 전입의 결정한 날 또는 탈퇴한 날 바로 의제 배당의 수입식으로 보는 겁니다. 해산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자녀 자산 가격이 확정된 날, 합병에 따른 의제 배당 합병 등기일, 분할에 따른 의제 배당은 분할 등기일. 이때 의제 배당의 수입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법의 소득 처분에 의한 배당은 바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산 확정일이 되는 거고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라는 것은 바로 이익 잉여금 중 얼마에 대해서 배당을 해주는 자, 이것은 바로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뭐 1월이나 2월쯤에 잉여금 처분 결의를 통해서 얼마를 배당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 시점이 바로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가 되는 거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바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배당이 된 것으로 봐서 배당소득이 창출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의 과세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자, 우리 1교시 첫 번째 시간에 배웠듯이 원천징수에 대해서 배웠죠. 완납자 원천징수, 예납자 원천징수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서 징수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1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보통 14%인데 비영업대금 이자는 25%, 장기채권 이자에 대해서 만약에 분리과세를 신청을 했다 그러면 장기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분리과세 즉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그러한 이자 소득입니다. 그래서 장기채권 이자를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자고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이러한 장기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3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비실명 이자 소득 즉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35%, 그 다음에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 즉 6%에서 4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자,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비실명, 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3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 이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본적인 이자소득 또는 기본적인 배당소득이다 그러면 지급금액의 14%, 그 다음에 지방세 1.4%에서 소득세 14%, 지방세 1.4%에서 15.4%를 원천징수를 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리과세, 즉 완납자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있고 이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예납자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종합과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게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게 있는데 자,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는 얘기는 이 무조건 분리과세는 바로 납세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신청 장기채권 이자라든지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이라든지 비실명 이자소득 그래서 분리과세 신청 장기채권 이자는 원천징수세율 30%, 비실명 이자소득은 35%,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바로 6%부터 45%의 기본세율로 원천징수가 돼서 그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 세액이 되는 거죠. 이자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는데 이 무조건 종합과세는 바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 소득, 국내에서 지급하는 배당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 자, 이러한 소득의 대표적인 게 바로 비영업대금 이익이죠. 자,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25%고 일반 이자소득, 배당소득 14%인데 비영업대금 이익은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 간, 즉 개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 개인도 이자 지급 비영업대금이기 때문에 이자에서 25%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개인이 사업자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일반 근로자라든지 또는 일반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주부라든지, 자, 이랬을 때 이런 그 개인은 원천징수해야 된다는 그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이자를 지급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자, 즉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런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해서는 바로 무조건 종합과세에 합산이 돼서 그 이자 소득을 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이 돼서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도 25%로 원천징수세율 25%로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 국외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는데, 자, 조건부 종합과세는 무엇이냐? 바로 이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 즉 나머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여기에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제외하고 결국 이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이외의 금융소득 합계, 즉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종합과세라는 것은 바로 금융소득, 즉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이러한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하는 거고, 종합과세 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되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는 바로 예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거고, 이런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분리과세가 되고 이렇게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원천징수된 것은 그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자 소득,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죠. 즉 15.4%로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소득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산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즉 완납적 원천징수를 해주는으로써 많은 혜택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금융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종합과세를 해야 되고, 종합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다른 사업소득, 다른 근로소득, 다른 기타 소득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종합소득에 무조건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 금액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중에 종합소득세 부분을 살펴봤는데, 종합소득세는 결국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 종합소득 금액은 바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를 합산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수익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거고, 다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그릇수업 즉 배당가산액을 11%를 총수익 금액 곱하기 11%를 배당가산액으로 더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금융소득이 바로 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2천만 원,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완납자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